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 17일째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향해 광범위한 공습을 재개하면서 아직 목표물이 수천 개 더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중동 곳곳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반격하면서 협상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동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수연 특파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이스라엘에 인접한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네, 김다현 특파원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그곳은 아직 오전 시간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측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군이 오늘 새벽 새로운 공습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에 있는 이란 테러 정권 시설들을 향해서 타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테헤란 시내에서는 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국내선 허브인 메흐라바드 공항도 검은 연기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탄도미사일과 중서부 방공망 관련 시설들을 겨냥한 작전을 펼쳐서 지난 24시간 동안 2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에서도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피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아직 이란에 수천 개의 목표물이 남아있다며 최소 3주간 대규모 공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이란에서 1,700개 이상의 군사작전을 타격했고 이란 방공 시스템 100여 개를 파괴해 이란 영공 대부분에서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반격도 이어지면서 중동 곳곳에서 미국 시설들과 민간 시설이 계속 표적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곳곳에서 이란과 친이란 무장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오늘 새벽에는 두바이 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 공격으로 연료 탱크 화재가 발생해 항공편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미 대사관 주변과 바그다드 북부의 발라드 공군기지 근처에서 드론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자정 이후 현재까지 60개 이상의 드론을 격추하거나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오늘 새벽 이스라엘을 향한 공습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2차례 포착해 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대피령을 내렸다가 해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개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물을 향해 총 700기의 미사일과 3,600대 이상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장기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할 뜻이 없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휴전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협상조차 요청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요. 아라그치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선택한 전쟁이라면서 이란은 계속해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오래 걸리든 스스로 지킬 준비가 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없는 불법 전쟁이라는 점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표물 수천 개가 남아있다고 하고 이란도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면서 조만간 외교적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호르무즈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특파원, 트럼프가 요구한 연합전선 구축이 녹록지 않아 보이죠? 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7개국의 참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언급했던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서 2곳이 더 늘어난 건데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느 국가가 참여했는지 기억할 거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작전에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특히 중동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향한 압박 강도가 큰데 중국이 중동과 우호적 관계임을 강조하며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사실상 요청을 거절하자 미국은 정상회담 일정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영국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프랑스는 자국 함정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태세 유지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은 법적으로 군사 작전의 제약이 커서 신중 논의가 큰데 당장 오는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이 변수입니다. 전장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가는 모습인데 추가 공습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 하르그 섬을 추가 공습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석유 기반 시설을 겨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는 파이프라인만 빼고 다 공격했다며 5분 안에 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터미널입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이 대부분 중국에 집중돼 있어서 하르그 섬에 대한 공격 자체가 글로벌 공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이란의 수출 차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란은 하르그 섬 폭격 이후 미국과 협력하는 기업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한 뒤 곧바로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를 타격했습니다. 이처럼 이란의 보복이 주변 걸프 산유국으로 이어지면 국제 유가 파동은 불가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들이 오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최근 연일 해협이 열려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은 미국의 방송 인터뷰에서 통과를 요구하는 국가에는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들이 해협에 오지 않는 건 미국의 침공 때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선박 통과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 튀르키예에 이어서 인도 선박이 최근 해협을 지나갔고요.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이란과 개별 대화를 시작한 거로 전해집니다. 미국의 편을 들면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이른바 선별 통제 전략으로 보이는데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누가 쥐느냐가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연, 김다연 특파원 연결해서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기반 자체를 괴멸하기 위해 적어도 3주 동안 대규모 공습을 더 이어갈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 중이라면서도 이란이 협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협상할 이유가 없다며 장기전 불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최소 6월절, 즉 4월 초까지 이어지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며 이후 3주간의 추가 작전 예비 계획도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יש לנו תוכנית לחימה סדורה ומתוכננת היטב. יש לנו עוד אלפי מטרות באיראן, ואנחנו מייצרים מטרות נוספות מדי יום. המשטר כבר מוחלש,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חליש אותו יותר ויותר מדי יום. 이스라엘군은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방공망 타격에 이어 핵 프로그램과 국방산업 기반 자체를 아예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며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כלל הכטב"מים ששוגרו מאיראן לשטח ישראל עד כה יורטו על ידי חיל האוויר.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을 새로 만들 능력을 사실상 완전히 잃었고 방공 시스템 100여 개와 탐지 시스템 120여 개가 파괴돼 영공 대부분에서 제공권을 사실상 장악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이란군 약 4천에서 5천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다친 것으로 추산하면서 특히 미사일 부대를 중심으로 군 내부 사기 저하와 복무 거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강력한 공격을 경고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과 대화하고는 있지만 이란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이란 역시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국의 공격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휴전이나 협상을 요청한 적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완강하게 일축했습니다. 특히 얼마나 오래 걸리든 이란을 지킬 준비가 돼 있고 승리할 수 없는 불법 전쟁임을 트럼프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방어할 거라며 장기전 불사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에 대해선 매우 건강한 상태이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해선 미국과 이스라엘을 뺀 나라들은 통과를 요청하면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당사국 간 강대강 충돌 속에 해법은 고사하고 끝모를 장기전 위기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로 추대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비밀리에 이송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 자리다는 소식통을 인용해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지난 12일 러시아 군용기를 이용해 극비리에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재 모스크바 인근의 대통령 관전의 사설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 이송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모스타바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러시아 내 특수 의료시설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에 중국은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중국 방문을 미룰 수 있다는 엄포엔 아직 반응이 없지만 사전 협상 과정에선 이미 불협 화음도 들립니다. 중국 현지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청구서에 대한 중국 반응부터 짚어주시죠. 네, 가장 먼저 반응을 내놓은 건 어제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었는데요.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겠느냐는 CNN 질문에 적대 행위 중단이 먼저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튿날인 오늘 중국 당국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은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란 논평을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있다는 겁니다. 중국으로 가는 석유 90%가 호르무즈를 거치는 만큼 대가를 치르라는 트럼프 청구서에 퇴짜를 놓은 셈입니다. 방중을 미룰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한 반응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방중 준비 부족과 늑장 협의에 중국 측이 불만이란 말이 들린 지는 이미 꽤 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공식 반응은 잠시 뒤 외교부 브리핑 때 들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애초에 파병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미국이 중국까지 지목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이란 전쟁으로 중국도 석유 수급에 다소 차질은 빚겠지만 크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되려 전쟁 자금 마련에 절실한 이란의 중국 원유 수출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구도입니다. 실제 이란 혁명 수비대도 중국을 비롯한 우호국과 비침략국의 선별적 통행 허용 방침을 밝혔죠.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우방들을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마저 엿보입니다. 또 위안화로 거래한 유조선만 통행시킨다는 구상으로 미국 달러 패권도 흔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병 압박은 이에 맞서 동맹국 대오를 재확인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술로 풀이됩니다. 석유가 이란의 전쟁 자금이 될까? 그동안 자제하던 하르그 섬 석유시설을 공습하겠다는 엄포도 놓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수싸움이 이란과 중동 지역을 넘어 G2의 장기판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었습니다. 네, 고환을 우려로 코스피는 장 초반 5,500선을 내줬지만 반도체 투톱의 강세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류화동 기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위태로웠는데요.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13일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주간 거래 시작과 함께 1,500원을 넘어 종일 외환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직후인 지난 3일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을 넘으면서 고환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501원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다행히 소폭 하락해 1,49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거래에선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달 들어 13일까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76.9원에 달해 월간 기준으로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3월에 1,488원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주간 평균은 1,480원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둘째 주 1,504원 이후 최고였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달러화 가치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인데 주요국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 지수는 지난해 11월 25일 이후 3개월여 만에 100을 넘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며 원화 가치가 하락했는데 문제는 원화 가치 하락률이 3.84%로 주요국 통화 대비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선 우리나라가 중동산 두바이유를 주로 수입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 110달러에 근접한 상황에서 환율도 오르고 있어 우리 경제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환율 우려에도 우리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의 강세로 상승 마감했죠.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에 하락해 한때 5,500선을 내줬지만 5,540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은 3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 SK하이닉스가 7% 상승하는 등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5,440선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해 1.1% 오른 5,549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종목은 하락했고 한국항공우주와 삼성전기, 미래에셋증권 등 일부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1.3% 내린 1,13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하락 역시 사흘 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운항이 사실상 멈춰서면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까지 급등하면서 중동으로 수출하던 우리 기업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수출 현장에도 나타나고 있죠. 네, 이곳 터미널에는 수출품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쉴 새 없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중동으로 향하는 물량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요. 하지만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만 운항이 사실상 멈추면서 수출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파악한 결과 페르시아만 연한 6개국의 주요 항만 24곳 가운데 현재 정상 운항이 가능한 곳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체 항로도 군사 공격을 받고 이용이 중단되는 등 불안한 상황인데요.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해상 운임도 치솟았습니다. 중동 노선 컨테이너선의 운임은 40% 급등해 처음으로 미주 노선 운임을 뛰어넘었습니다. 국내 1위 해운사 HMM도 안전을 이유로 중동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신규 예약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동을 대상으로 수출하던 우리 기업들은 바닷길이 막히자 물품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량을 보낸 경우에도 물류비가 크게 치솟거나 화물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지난 11일까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접수한 기업의 피해와 문의 건수는 150여 건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물류비 부담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대체 항로를 이용하면서 추가 운임과 반송비가 붙거나 창고료, 해상 보험료도 크게 오르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여파로 바이어와 연락이 끊기거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응답도 11%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업당 최대 1억 5천만 원, 총 80억 원 규모의 수출 지원 바우처를 공급해 물류비 부담을 덜고 피해 상담과 보증 한도 우대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신항터미널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야 외통위 간사이신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시고 3주차에 접어든 중동 사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쟁이 출구 없는 치킨 게임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까지 지목해서 군함을 보내라 안보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예, 지금 관세에서 파병으로 이렇게 청구서가 바뀐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묘수가 안 보이니까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여러 나라들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일본의 경우는 원유 자신들의 에너지 그 원유의 93%가 중동에서 옵니다. 예. 우리가 71%고요. 중국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전통적인 우방 동맹 국가고요. 예. 이렇게 5나라를 지목한 것인데 그 중에서 사실 우리하고 일본이 가장 취약한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리스크가 가장 큰 나라가 2나라인데요. 앞으로 이 문제는 우방국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해선들 이게 호위하겠다, 에스코트하겠다는 건 미군이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뜻대로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아마 지금 아직까지 이란이 군사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대신에 좀 비대칭적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그 전쟁하고 상관없는 아랍 국가들을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미국 국내에서 어떤 테러 행위에 열을 한다든가 이런 비대칭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대칭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제 자기 생각을 빨리 얘기한 거죠. 아니 뭐 미 군함이 다 호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미 군함이 호위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전쟁을 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많이 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X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와서 호위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올리게 된 것 같고 근데 사실 우리는 협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런 협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뭐 5개국 얘기했다가 지금도 7개국 얘기가 예.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황을 보면서 아까 우리 김영배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금 미국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해서 여러 나라들과 함께 왜냐하면 혼자 가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국제적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 나라들과 함께 결정을 해서 파병을 해서 돕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짚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나라에 파병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I think they should. I think they should use this. And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Mr. President, when will the Navy start escorting tankers through the Straits of It'll Hormuz? happen soon.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거라고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중국. China top on that list.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응답이 없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나토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Whether we get support or not, but I can say this when I said it to them. We will remember. 심지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구걸하고 있는 처지라는 이란 외무장관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제는 hopefully 바라건대 이렇게 완곡히 표현하더니 오늘은 we will remember 동참 여부를 우리가 기억할 것이다. 이건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좀 급해 보이잖아요. 예. 사실 아까 이제 김건 간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 내에서도
준비 안 된 전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문제가 생겼다. 특히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쪽 계열에서 예.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중 정상회담조차도 잘못하면 예. 성과가 훼손되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그래도 원만하게 좀 진행이 되는 네. 게 전체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세계 무역 질서에도 좀 좋은 예. 영향을 줄 텐데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지금 떠오른 셈이죠. 예.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 기선을 잡으려고 하는 예.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보니까 그 희토류가 재고가 거의 떨어져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급할 게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을 콕 찍어서 지금 압박을 하면서 동맹국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게임이 좀 어떻게 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꼭 뭐 지금 당장 한번 요구한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구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국제 정치의 동학을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 파병 요청을 받은 뭐 우리나 일본, 영국, 프랑스 다 황당하긴 한데 가장 황당한 건 이란의 우방국인 중국일 것 같아요. 중국은 사실 호르무즈 해협 지나는데 지금 별 문제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요청서 보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자유통항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석유를 거의 수입하니까 그게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만약 호의를 한다 그러면 이란이 공격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이 보장되는 거니까 중국만 참여해 준다면 묻어가자. 예,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자유통항만 된다 그러면 지금 같은 적체가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에 지금 뭐 유가가 오르는 것도 다 사라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서 아마 그런 걸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국도 황당하지만 일본은 당장 19일 3일 뒤면은 미일 정상회담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지금 가장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봐야죠. 당장 이제 응하지 않겠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본 에너지 전체 원유의 93%가 지금 중동에서 오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면은 심각한 이제 에너지 위기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선택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약간 좀 지켜보면서 일본의 선택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따라가기를 해도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서 지금 모든 나라가 그렇게 보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일본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우리도 국론 분열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는 차분하게 좀 질서 있게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어질 텐데 미국의 요구에 청와대는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청해 부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해군 청해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상선을 호위한 적이 있긴 한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트럼프 1기 시절인 지난 2020년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자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돼 우리 상선을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가깝습니다. 청해부대 주 활동 지역은 아덴만인데요.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약 1,800km로 이틀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 요청대로 군함을 보내면 이란 측에서 참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죠. 우리나라는 월남전 이후 전투 인력을 공식 파병한 적이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의 전투력 파병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 끝에 재건 지원 부대인 자이툰 부대만 파병했습니다. 이 화면 기억하시죠? 2020년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때는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작전 범위만 넓힌다는 논리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다만 이번에는 외국군들과 함께 별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우리 정부로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일단 구체적 요청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하게 되는 건지, 어떤 작전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떤 구역에서 하는 건지가 다 불명이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요청이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노골화됐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와야 되는 거죠. 예. 그냥 뭐 와라 그런다고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가 있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요구가 왔을 때 아마 우리 정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는 뭐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가능할 거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는 뭐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기준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이라는 것이 우리 국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익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그 기름의 70%가 거기서 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는 측면, 우리의 국익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미 관계를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사회의 동향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작전 구역,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 없이 전쟁에 연루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네. 과거에도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대응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뭐 여야도 지혜를 합하고 정부하고도 힘을 합쳐서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020년 경험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었고요. 이란과 핵 문제로 이렇게 부딪혔었거든요. 그때 결국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독자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즉 참여를 하긴 했는데 연합군으로 편성이 안 되고 두 나라 다 독자적인 작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원유가 90%, 70%가 중동에서 오는 나라의 특성상 만약에 일본과 우리가 이 에너지원에 문제가 생기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에서 히토리가 안 오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미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저는 서로가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까 이제 김건희 의원님 말씀대로 국제사회 동향도 보면서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이거는 확실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저는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파병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논쟁하기보다는 정말 장기적인 국익에 이제 부합하도록 동맹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에 연루되는 걸 최소화 정말로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원칙들을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논의를 대통령 중심으로 차분하게 좀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과 달리 이번에 만약에 파병하게 되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 국회 비준이라는 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끌어갈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여야 맞습니다.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헌법 60조에 우리 군을 파견할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곳에 파병을 할 거냐 말 거냐기 때문에 이건 뭐 국회 동의 절차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현재까지는 판단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 요청이 오면 구체적인 상황을 정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좀 추가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 국회 비준이 필요할 경우에 지금 야당은 어느 정도의 입장을 보일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용어로 좀 정확하면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예. 비준 동의는 조약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번에 동의는 파병 동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파병안을 국회로 보내오면 그거를 이제 뭐 유엔 평화유지군 같은 경우는 외통위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나머지 일반 파병은 국방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이제 파병 동의안이 의결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파병 동의안이 올지 안 올지는 아마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그 원래 이미 그 청해부대는 파병 동의안을 받고 간 파병 동의를 받고 간 상황이라서 그 임무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파병 동의를 요청을 안 할 텐데 이번은 상황이 좀 이래서 파병 동의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병 동의를 받을 때는 뭐 여야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선명성 목적으로 다시 수정하는 재수정안은 되지 않는다고 조금 전 SNS에 밝혔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검찰개혁 수정안을 선명성 목적으로 재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울하면서 중요한 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이유는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재임용을 부담에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보안 수사권 문제 가장 논란이 됐던 핵심인데요. 보안 수사권은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조금 전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중동 전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자신의 사망설을 보란 듯이 일축했습니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논란을 부른 손가락 개수까지 확인시켜주는 여유를 부렸는데 영상으로 보시죠. 사망설은 네타냐후 총리 손가락이 6개처럼 보이는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ראש הממשלה אומרים ברשת שאתה בכלל מת? אני מת על קפה, אתה יודע מה? אני מת על העם שלי. איך הם מתנהגים, פנטסטי. אתה רוצה לספור את מספר אצבעות? אתה יכול להראות לנו? פה. פה. 네, 네타냐후 총리가 나는 손가락이 5개 맞다, 나는 살아있다라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게 사망설이 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게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거나 크게 만들거나 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비호감이 극대로 사실 되다 보니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지금 최근에 며칠 저 화면에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급속하게 이제 저렇게 나왔는데 그게 거꾸로 모스타파가 지금 부상을 입었지 않냐, 예. 또 뭐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아 있으면은 제거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종의 뭐라 그런가 서로 기싸움이라고 예.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란 그런- 혁명 수비대도 네타냐후가 살아 있다면 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했었죠. 그런 일종의 심리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참 인류가 생긴 이래로 사실 이렇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한가라고 하는 게 이번에도 우리가 참 많이 초동생 죽음이라는 걸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당사자가 되는 건 참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손가락 5개 맞다, 나는 살아있다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저 영상을 올린 곳이 지금 커피숍이에요. 전쟁 중인데 커피숍에서 총리가 여유를 부리는 모습, 이것도 하나의 심리전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심리전, 전쟁 상황에서는 심리전이 제일 중요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건재하다는 걸 알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숍 같은 게 뭐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국은 모스타바를 포함한 이란 지도부에게 우리 돈으로 최대 150억 원 상당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스타바가 극비리에 러시아로 이동해서 다리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라크 내 미국 관련 시설을 공격해온 친이란 시안파 무장 조직은 성명을 내고 민간 시설에 숨은 미군의 정확한 위치를 제보해서 체포로 이어진다면 최고 1억 5천만 디나르, 한화로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모스타바 하메네이 등 이란 지도부 정보에 한화에 약 150억 원의 현상금을 내건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모스타바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비밀리에 이송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는 건데 이란 정부는 이러한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이란은 레고를 활용한 선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성착취범, 앱스타인 파일을 펼쳐본 레고 인형 모양의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가운데 다급한 표정으로 발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미사일로 폐허가 된 학교에는 아이들의 신발과 책가방만 남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내놓은 레고 선전 영상의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모스타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쿠웨이트 언론에 따르면 부상으로 비밀리에 러시아로 이송돼서 수술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근거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전쟁의 와중에 자기 나라를 비우고 러시아로 간다는 건 저는 뭐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것도 역시
굉장히 그 심리전 아닐까 뭐 그런 추측은 드는데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도자들이 지금 일종의 제거 대상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각 나라끼리 서로 막 이렇게 정보전, 심리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게 이제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전쟁의 이제 이 어떤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언제 종전이 될까 이런 걸 오히려 조금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미중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좀 이렇게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조금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모스타바가 푸틴 대통령의 제안으로 러시아에 가서 수술 치료를 받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분 다. 쿠웨이트 언론에 그 보도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국제사회 반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 저게 사실 비슷했다 그러면 미국 언론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미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없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다 정보전 심리전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150억 현상금까지 걸었잖아요. 제보가 들어올까요? 글쎄요, 저게 이제 미국이 그 전에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부를 전복하는 걸 처음에는 목표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다가 요즘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쿠르드족을 동원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이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이란 내에서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이 강경파가 장악했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혹시나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심리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전쟁을 대비해왔던 나라들 보면 이란이든 북한이든 저 정도는 충분하게 스스로 통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전쟁을 게임에 비유한 선전 영상을 공개했었는데 이번에 이란은 레고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런 영상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앱스타인 파일을 보다가 너무 놀라서 버튼을 눌렀고 그 미사일이 학교를 폭격했다. 오늘 미국의 아픈 부분을 골라서 찌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전쟁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좀 납득을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이 이제 충분치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이라크를 공격할 때는 그 부시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 국민들한테 이거 지금 군사작전 안 하면 그 버섯 구름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설득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설득 자국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했는지 이걸 그러니까 war of choice 선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박한 위협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 설명을 잘 못하니까 지금 그게 좀 약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벌인 전쟁치고는 미국 내에서 지지율은 제일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란이 심리전 차원에서 그런 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레고 영화 같은 걸 찍은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유엔이나 이런 쪽이 아무리 좀 약해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정당성을 누가 갖느냐라고 하는 게 향후에 전쟁을 종전으로 가고 또 보상 배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라의 뭐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하는데 저게 굉장히 자기들한테 득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이제 무기로 저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예, 이란이 만든 레고 애니메이션 영상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사포 사격 훈련을 참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정권까지 언급하면서 이는 대남 공격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 옆에는 역시나 딸 주애가 함께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그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며 가죽 재킷을 입고 나란히 서 있는 김정은, 김주의 부녀. 발사대에서 연신 불을 뿜으며 포탄이 날아가자 주먹을 움켜쥡니다. 420km 사정권이라는 건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우리나라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대남 공격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같은 날 김 위원장 부녀가 식수절 행사에 참석한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는 이렇게 힐을 신은 딸 주애가 앞에 서 있고 김 위원장은 뒤에서 들것을 들며 흙더미를 나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네, 식수절을 기념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가 나란히 나무를 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저렇게 주애가 하이힐을 신고 삽질을 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의미로 보이십니까? 저게 지금 이제 중동 사태를 보면은 후계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력이 대를 이어서 우리는 튼튼하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기 위한 그런 선전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을 공격하는 것도 되겠지만 평택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성공적으로 이 굉장히 명중률 높게 이번에 성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저는 위협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직접적으로는 아마 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미국에게도 거꾸로 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국 오려면 우리하고 말을 하려면 뭔가 보따리를 가지고 와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지금 발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이번에 별 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건 이란의 핵 위협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 안 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핵무기 가져도 좋고 이란은 절대 안 돼. 이런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북한이 대화를 원하겠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화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대화의 조건을 좀 낮춘다 그러면 뭐가 상쇄되겠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지금 저렇게 식수하고 이런 거는 우리 아무런 끄덕 없어. 우리 일상에 네타냐후 총리가 커피 마신 거 똑같은 거거든요.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지금 이 전술핵 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협박하고 일상의 변화 없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물론 중국 왔을 때 만날 가능성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란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사실 선거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과 또 북한하고도 뭐 올 연말 내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대화를 만들어가는 이렇게 대화를 좀 빌딩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닫아놓지 말고 가능성들을 조금 열면서 봤으면 좋겠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이번에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정도의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란전에 성과가 없는 만큼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대화를 더 원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여야는 신중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중동발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속한 추경 편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한 여야 입장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우선 정부 판단에 따라 발맞추겠다며 군함 파견 관련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식의 요구가 오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일각에선 섣불리 동참해선 안 된다, 주변국을 지켜보며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는 등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중동 사태 충격 완화를 고리로 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 아침 회의에서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집행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등의 국민의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입니다.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이 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우선 정부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함 파견이 이뤄질 경우 국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옮기는 건 원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행동으로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여권의 추경 움직임에 대해선 돈만 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이미 700조가 넘는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해놓고 곧바로 추경까지 논의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침에는 당정이 중동 사태 관련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 중동 사태 경제대응 TF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2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동 사태 관련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2,246만 배럴의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물량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에 대한 수급 관리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LNG 사용을 줄이는 대신 오늘부터 석탄 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을 현행 60%에서 80%까지 끌어올려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중동 지역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하고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특별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사태 충격 완화를 위해 추경안 긴급 편성에 공감대를 모으며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정부안을 낸다는 목표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동맹들이 군함을 보내지 않을 경우 매우 나쁜 미래가 올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도 2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중국도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 90%를 얻고 있다며 중국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선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2주는 긴 시간이고 연기될 수도 있다며 중국이 참여 의사를 내놓지 않으면 회담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맹 국가에겐 더 노골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혜택을 누리는 국가들이 미국을 돕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겨냥해서는 응답이 없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나토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모두 7개 나라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동참 여부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Whether we get support or not, but I can say this when I said it to them, we will remember. 이와 관련해 미국은 단순한 선박 호위 수준을 넘어선 군사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해안을 따라 활동하는 악당을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을 원한다며 특수부대 지원도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공언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단순한 해상 호위만으로 된 한계가 있다는 분석 속에 미 해병대가 직접 이란 본토에 상륙해 해안을 장악하는 고강도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세계 에너지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미군 항공모함들이 해협 입구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간 유조선의 통행은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Mr. President, when will the Navy start escorting tanker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였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는 훨씬 신중합니다. 해상 호위만으론 이란 내륙에서 쏟아지는 지대함 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파상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군이 직접 이란 남부 연안을 장악해 완충지대를 만드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란 내부의 민족적 갈등을 활용하는 전략도 거론됩니다. There will have to be a ground element, and I could see that there are various options how this could play out. There are ethnic insurgencies in the periphery of Iran. 이런 내부 분열을 틈타 미 해병대가 험준한 남부 해안에 상륙해 미사일 거점을 타격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실상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수천 명의 지상군 투입과 수개월의 장기 작전, 그리고 하루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작전 수위가 전면 침공 수준으로 격상되면 이미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우리 정부의 대응도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단순 호위를 넘어 자칫 대규모 지상전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인명 손실과 경제적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최근 이란 전쟁 여파로 자국군 병사를 잃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마수도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동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X를 통해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영내 국가들을 겨냥한 이란에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을 즉각 끝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직접 공격뿐 아니라 레바논과 이라크의 친이란 대리 세력을 통한 간접 공격까지 모두 중단돼야 한다는 게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로 추대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비밀리에 이송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 자리다는 소식통을 인용해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지난 12일 러시아 군용기를 이용해 극비리에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재 모스크바 인근의 대통령 관전의 사설병원에서 수술받고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이번 이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적인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모스타바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러시아 내 특수 의료시설 제공을 약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이란의 직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생전 차남 모즈타바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BS 방송은 현지 시간 15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정보기관이 하메네이가 아들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는 분석을 트럼프 대통령과 소수 측근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로했던 하메네이는 아들인 모스타바가 언젠가 권력을 잡는 상황을 경계했는데 모스타바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 나흘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평균 1,83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 공급 가격 인하가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면서 업계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로 기름값 현황 어떻습니까?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오후 4시 기준 1리터에 1,832.6원으로 어제보다 7.4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경유 가격도 9.4원 내린 리터당 1,831.7원으로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싸졌습니다. 경유가 휘발유를 앞섰던 역전 현상이 끝났고 오전보다 가격 차는 더 커졌습니다. 서울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5.6원 떨어진 1,859원을 기록했고 경유는 1,847원으로 5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은 지난 10일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하는 추세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골라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는 데 들어갔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검색해보고 조금 더 낮은 데 찾아서 다니고 있어요.
몇 주 전까지만 거의 1,600원대였는데 이제 1,800원, 1,900원 이렇게 하니까는 차를 이제 두고 다녀야 되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알뜰 주유소를 찾아 가격 상황을 확인했다고요. 네, 김 장관은 오늘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자영 알뜰 주유소를 방문해 정유사 공급 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김 장관은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며 주유소 소비자 가격이 더 안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 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비가 평균 0.71% 상승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미국 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특히 석유 제품 산업의 생산비 증가율이 6.3%로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기름값이 조금 떨어졌지만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YTN 취재 결과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오른 뒤에 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크게 늘고 교통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지하철역 출구에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출근길 풍경이지만 갑자기 오른 휘발유 가격에 차량 이용을 포기했다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갑자기 기름값이 한 200원 정도, 리터당 200원 정도 올라가지고 그래서 주말에도 이제 전철로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를 돌파한 지난 10일 이후 서울 지하철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동 사태 전인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1호선에서 8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33만여 명이었는데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65만여 명으로 32만여 명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봐도 지난 9일 이후 나흘 동안 하루 평균 24만 명, 2.4%가량 더 많은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중동 사태 이전과 비교한 지난 10일 이후 사흘 동안 서울 시내 교통량은 22만 7천여 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으로 출근하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최근 기름값에 좀 부담이 돼갖고 버스로 출근하면 1시간 좀 남짓하게 걸립니다. 한 번 정도 환승하고 옵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도 두 기간을 비교하면 하루 평균 23만 6천여 대가 감소했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차량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출퇴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과 걱정도 상당합니다. 차는 가능하면 좀 적게 타고 지하철로 이용하려고 해요. 많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기름값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기름값이 출퇴근길 도로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해 군함을 보내달라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 나라에 요청했습니다. 환율은 한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는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파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7개 나라에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호위 연합, 사실상의 파병을 요청한 건데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도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만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부에 고위직이 있다라고 하면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한 8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저게 한국의 생명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한국은 경제에 아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문제가 있다면 가야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 아마 고려 사항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청해부대가 가 있지만 지금 현재 청해부대의 임무하고 지금 가서 해야 될 수행해야 될 임무하고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려 사항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만일 청해부대를 그대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면 청해부대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야 될 거고요. 네 번째가 만일 그 청해부대 그 부대를 한국으로 오게 하고 새로운 부대가 간다면 새로운 함정은 뭐 똑같이 4,400톤급일 겁니다. 지금은 대조영함이 가 있지만 그것은 정말 이란으로부터 오는 드론이나 또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함정 그게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해야 될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지금 7개국이잖아요. 5개 나라는 이제 정해졌는데 두 나라는 이제 어딜지 모르겠지만 인도, 뭐 독일 그리고 이제 이태리 그 세 나라 중에서 저는 두 나라로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다 굉장히 신중하게 여기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을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섯 번째는 작전을 하긴 하는데 한국 이제 순전히 연합체로 구성된 외국 군대의 군함들만 작전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 군함이 제일 앞장을 서고 중간에 연합군이 들어가고 다시 미군 군함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미국이 직접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조자로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임무가 뭐냐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일곱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게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연합체에 구성된 다국적 군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독자적 파병을 하는 것이 한국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청해부대를 파병한 것은 2009년이고요. 그래서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임무는 주로 해적을 이렇게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거나 그렇다면 우리 상선을 보호하는 거거나 유사시에 이제 우리 한국 교민들을 갖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호송하는 데 주 책임을 지는 것이 여기에 부여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란의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그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상당히 그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을 때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ISMC라고 그래서 IMSC라고 그래서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or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가 그때도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주로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GCC 국가들 포함해서 9개 국가가 들어갔고 이때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으로 파병을 했습니다. 이 독자적 파병이 그 이후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2021년도에 한국의 함정 이게 정확히 케미호가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납포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때 이렇게 연합체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병했기 때문에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아주 원만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8번째는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8가지를 놓고 이렇게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에서는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렇게 고려사항을 놓고 고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럼프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그 5번째 이제 주변국의 대응에 대해서 보자면은 지금 미일 정상회담 열릴 예정이고 지금 뭐 다른 나라들도 좀 고심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다케이치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직까지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제 어제죠. 어제 중의원의 예산 심사하고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불려 나갔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혹시 이란이 기뢰를 이렇게 뿌렸다고 하는데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해정을 보낼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일본으로서도 이제 안보 법제가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안보 법제가 중요 영양 사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변 사태법이에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여기는 의료 지원 또 무슨 기름 이렇게 지원 이런 것들만 해주도록 돼 있는 그 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엔 평화 유지 활동과 관련된 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가 이제 이번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무력 공격 사태법입니다. 그래서 무력 공격이 그러니까 일본의 소위 말하는 그 존립에 위협을 주는 예. 그런 무력 사태법이 일어나면은 집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력 사태 공격법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하게 될 텐데 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이제 의회에서 이것도 통과시켜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본으로서는 이제 고민거리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일본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베 정권 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호르무즈 사태의 위협이 곧 우리의 존립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력 공격 사태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케이치 총리는 아직은 말을 조심하는데 결국은 19일 날 일본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으면은 그때는 다케이치 총리가 참여의 방향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예, 그러니까 3일 뒤면 미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병 청구서를 받아든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일본을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 일본, 영국, 프랑스 이 파병 요청서를 받은 국가들 다 황당하긴 한데 지금 가장 황당한 건 중국일 것 같습니다. 중국도 파병에 참여해라. 이렇게 미국이 요청한 건데 사실 중국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갈라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베네수엘라나 중국 등의 그 공습과 관련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중국의 원유가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었더랬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은 호르무즈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피해자니까 우리하고 연대하라. 이 얘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뒤에서 이란 도와주지 말라. 뭐 이런 얘기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이 나와서 함대를 파견할 가능성은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향해서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지금 내일 모레 미중 정상회담이 예고가 돼 있는데 거기고 내가 가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으면 국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같이 해결하자라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전략적 어떤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란은 중국 위안화로만 원유를 거래한 선박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뭐 CNN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뭐 달러 중심의 어떤 석유 거래 시장에 대해서 좀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좀 그 기축 통화에 대한 어떤 도전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예, 경제적으로나 국제 간의 질서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달러는 세계의 통화다. 그런데 이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거저된 게 아니거든요. 1944년 2차 대전이 끝날 때 브레트우즈 협상을 시작할 때 미국이 달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러면서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금 태환율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이 뒤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달러를 우리가 국제통화로 인정한 건데 베트남 전쟁에서 60년대, 70년대 돈을 많이 쓴 미국이 더 이상 돈을 찍어내고 싶은데 달러가 없으면 돈을 찍어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1년 8월 15일 날 일방적으로 나는 이제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금을 안 바꿔주겠다. 이른바 그게 금태환 정지선이었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 한 몇 년 동안은 달러를 쓰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국제 기축통화가 없다 보니까 나라별로 완전히 또 경쟁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거든요. 바로 그때 닉슨 대통령 시절인데 키신저 국무장관을 사우디로 보내서 예. 사우디 왕하고 아주 비밀 협약을 하나 맺습니다. 그게 페트로 달러 협약이라는 건데요. 예. 석유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달러로만 판다. 그렇게 해주면 미국은 사우디 안보를 책임져 준다. 그 페트로 달러 협약에 의해서 미국 달러가 다시 기축통화로 부활했거든요. 예. 그 지금은 미국 기축통화는 사실상 그 달러의 석유 교환의 힘, 그게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데 네. 그동안에 중국이 이거를 좀 깨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잘 된 거죠, 이제. 이란은 달러 가지고 있어봤자 경제 제재 때문에 잘 쓰지도 못하니까 예. 중국 돈만 받아라. 그러면 이란은 그 돈을 빨리 환전할 수 있어서 전쟁 자금으로 챙길 수 있어 좋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번 기회에 미국의 달러 패권을 한번
어느 정도 불식해보자, 위안화를 굴기시켜보자 하는 중국의 전략과 이란의 전략이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중대한 조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중국과 이란이 손잡고 달러 패권을 깰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미국은 중국에게 우리와 함께 해라, 파병을 해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we will remember, 동참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빤히 안 할 줄 알면서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이렇게 이제 중국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3월 31일 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미중 정상회담은 개최될 수 있거든요. 그 개최될 때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열세에 되겠습니까? 당연히 참여하지 않은 중국이 열세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중동발 고유가 고환율 충격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외식과 항공권 가격 등 생활 물가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KFC가 지난 13일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메뉴인 오리지널 치킨은 한 조각에 300원 올랐습니다. 원가 부담 때문이라는 게 불가피하다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KFC가 1년도 안 돼서 또 가격을 올린 걸 두고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산 식재료 비중이 큰 다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도 가격을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버거킹과 맥도날드는 각각 메뉴 28종과 35종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항공권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유가와 환율 급등 여파로 대폭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발권되는 기준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유류 할증료는 이번 달보다 3배 뛰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보다 유류 할증료가 17만 원 비싸집니다.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여행객들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유류 할증료까지 올라서 지금쯤이면은 그 여름 휴가 이제 해외 여행 고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유류 할증료가 왜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건지 이 배경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한마디로 기름값, 국제 유가가 오르기 때문인데요. 이게 가격 상승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 할증료 상승 시기와 상승폭 계산을 잘못하면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 아주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유류 할증료는 매달 한 번씩 조정을 합니다. 4월 1일부터 아주 12단계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는 6등급을 적용하고 있는데 18등급으로 올라가거든요. 가장 많이 유류 할증료가 올라갈 때는 33등급이니까 아직도 더 올라갈 여지가 많아요. 어떻게 조정하느냐? 싱가포르 항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MOPS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원유는 우리나라도 많이 만들어내지만 거래가 싱가포르에서 되기 때문에 이름이 싱가포르 항공유지. 싱가포르가 제조한 건 아니에요. 거래가 싱가포르에서 되는데 자, 비행기를 띄우는 그 기름 보통 대부분 경유하고 뿌리가 같습니다. 이 원유는 온도에 따라서 분류가 제일 가벼운 게 휘발유, 경유, 중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 보통 자동차, 큰 자동차나 무기류에는 대부분 경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유는 그 경유 중에서도 특별 가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공유는요, 하늘 높은 상공을 다니는데 거기에는 온도가 영하 45도, 굉장히 추운 상태인데 기름이 영하 45도 들어가면 응고돼 버리면 그러면 비행기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47도까지 견딜 수 있는 특별 약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밖에도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있으면 중간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일반 유류보다 좀 더 비쌉니다. 그 유류 가격이 이제 배럴당 63달러 이상이면 이때부터 할증료를 붙여요. 지금 WTI 배럴당 100달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싱가포르 항공유는 얼마냐? 배럴당 160달러입니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달 바뀌는데 지금 중요한 대목은 언제 적용이 되느냐?
발권할 때가 아니라 결제하는 시점에 예. 예를 들어서 4월 중순쯤 외국에 가야 될 분이 있으면 예. 4월 달에 올라가는 것은 지금 가격 인상이 예고됐거든요. 예. 그럼 빨리 발권해야 돼요. 지금 발권해야 적어도 뭐 최고 34만 원까지 차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티켓 한 장에. 예. 그래서 시점을 잘 봐야 되고 앞으로 유류 가격이 좀 내릴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갑자기 전쟁이 끝난다. 그럼 급격하게 내려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최대한 발권을 늦춰야 됩니다. 예약 시점하고 가격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일단 예약해놓고 발권 시점은 국제 유가 전망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도 공포의 1,500원 선을 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때문인지 지금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의 가격도 굉장히 올랐다는 저희가 보도도 전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국제 유가 못지않게 사실 그 공포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환율인데요. 환율은 우리 돈 가치를 나타내는데 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돈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느냐. 그래서 독특한 우리 경제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수입량 중에서 원유 수입 도입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또 석유 정제 산업, 석유를 가지고 석유 제품을 만드는 이 산업도 세계에서 지금 서방 국가에서는 1등이거든요. 그렇게 석유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가 경상수지에서 물어야 되는 돈이 많아지니까 적자 폭이 커지죠. 예. 적자 폭이 커지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메커니즘 때문에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아예 한국 돈에 대해서는 좀 미리 하락에 배팅하는 세력이 좀 더 많은 그런 걸 보여주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가 과거 IMF 사태나 그 이전처럼 지금 우리가 채무 국가가 아닙니다. 예. 우리 순자산, 우리나라도 받을 돈이 많고 줄 돈도 있지만 그거 공제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도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쉽사리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동 사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플랜 B, 플랜 C 가지고 좀 사전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경제 체질이 뭐 과거보다는 좀 건강하지만 그래도 주의할 건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중동 전쟁 언제 끝날지 누구나 다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근데 계속 말이 달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하고 있는데 이란이 준비가 안 됐다. 하지만 뭐 이란 외무장관은 협상할 여지 없다. 장기전 각오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란이 요구하는 그 휴전 조건 그게 예. 너무 높다, 허들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미국이 다시는 이란을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예. 두 번째, 미국이 이란을 침략했으니까 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핵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국가의 권리를 인정을 해라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미국이 다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예. 사실상 이란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이란을 이렇게 공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거기에 다시 이제 이란에 요구하는 것이 핵의 평화적 이용은 손대지 말아라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얘기한 것도 지금 배상을 하라고 그러는데 배상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 때 그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긴 했는데 전쟁이 원사이드로 성자와 패자가 갈라졌을 때 성자와 패자 간에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그 협정 체계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강화 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강화 조약을 통해 가지고 패자는 성자한테 이렇게 물어줄 걸 물어주는 거예요. 이건 패자가 물어주는 거예요. 진 쪽이 이긴 쪽이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할 거고요. 첫 번째 것도 이렇게 다시는 침략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니 나쁜 짓을 안 해야 침략하지. 만일
내가 만일 거기다가 서명을 하고 난 뒤에 다시는 이제 미국이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미국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허들을 낮추라. 그렇게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협상이 안개 속의 상황인데 만약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의견이 중요할 텐데 지금 그렇죠. 모스타바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사망한 아버지 하메네이가 사실 아들 하메네이가 후계자가 되는 걸 상당히 염려했었다라는 보도예요. 그러니까 신정 체제에서 가계 세습을 금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 아들이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글쎄요, 그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보고서인지 모르겠는데 만일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나왔으면 그것도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하메네이가 37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 모스타바가 37년 동안 그림자 권력을 이렇게 행성을 해와서 어디다가 이제 그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면은 결국은 혁명수비대하고 거기 그 민병대하고 그 영향을 다 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88명의 그런 성직자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모스타바하고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끈끈한 관계가 있는 거고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 이게 모스타바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지지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건 심리전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또 오늘 이제 전해진 좀 흥미로운 내용이 이 모스타바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쿠웨이트에서 나온 보도인데 치료를 위해서 러시아로 비밀리에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런 보도거든요. 이 말은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신빙성 문제는 뭐 제가 따지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한 사람은 얼굴 다쳤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이 모스타바가 팔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종합하면은 뭐 얼굴도 다치고 팔다리도 다 다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쿠웨이트에서 나온 이 보도에 의하면은 러시아로 가서 이란에서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제일 친한 국가인 러시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치료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보도에는 푸틴 대통령이 이 모든 걸 제안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가능하죠.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은 모스타바가 부상 입은지 안 입은지 알아서야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얘기 안 하면은 다친 줄 이제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푸틴 귀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푸틴이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이제 신비주의를 간다고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는 나타날 때는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아무 문제 없다 봐라. 나 이란 시민들하고 테헤란 걷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아주 평화롭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가 죽으니 안 죽으니 뭐 손가락이 6개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 나 여기 커피 마시고 있어. 내 손가락 봐. 아무 문제 없지. 아무 문제 없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이 지도자가 이렇게 이런 데다가 등장하는 것은 그래서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아, 우리 대통령 이상 없고 우리 총리 이상 없구나. 우리 뭉쳐서 더 하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모스타바는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심각하게 부상 입었니, 안 입었니, 죽었니, 안 죽었니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모스타바가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란에서 중요한 그 종교 기념일이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3월 20날이랍니다. 그날이 금요일 정도 되겠죠. 그날에 이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때는 뭔가 이 사람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3월 20일 날 되면 모스타바의 그런 부상 정도나 또는 신변의 이상 정도가 확실히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한 해운사가 이번 전쟁에 뜻밖의 승자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한국의 장금 상선이라고 있습니다. 뭐 장금이 얘기는 아니고요. 이 장금 상선의 장자가 중국의 장강, 중국의 그
이 남쪽에 있는 가장 큰 강을 예. 우리가 양쯔강을 중국에서는 장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강과 뒤에 장금 상선의 금자는 금강산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과 중국의 합작사였더랬습니다. 예.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의 정신의 집안에서 이걸 다 사들여서 완전히 한국사가 됐는데 네. 이 경영진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동 사태가 심각하다. 이래서 큰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예. 전 세계에 그 석유 실어나는 유조선, 그 VLCC라고 그러는데 그게 약 880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0척을 전부 임대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임대한 게 상당수가 지금 호르무즈 해역 안에 갇혀 있거든요. 예.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대박을 내고 있어요. 왜냐? 자, 지금 쿠웨이트, 바레인 또 UAE 같은 나라의 정유 생산업, 그러니까 산유 작업이 탱크가 다 차서 네. 더 이상 생산을 못할 지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번 생산을 중단하면 다시 또 지청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중단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혹시 내 탱크 다 찼는데 내 원유를 보관해 줄 데가 없나? 예. 그런데 이 장금상선의 배가 거기서 우리가 배에다가 실어줄게. 그러니까 유조선을 지금 탱크로 저장 탱크로 활용하는데 예. 그 금액이 10배 이상 올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깥에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쪽은 배를 못 구해서 난리예요. 네. 안에 배가 많이 묶여 있으니까 빨리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운임료 15배 이런 식으로 받아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완전히 한 전쟁이 2-3달만 진행되면 예. 그동안에 이 임대하는데 4조 5천억을 썼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손익분기점 넘어서 전쟁이 6개월만 되면 완전히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 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쟁의 어떤 영향성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 수사권을 배제하는 거라고 못 박으면서 누군가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법안이 재수정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밝힌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헌법이 정한 권한 외 수사기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당정이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 당정 협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 역시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그 재수정이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히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이어서는 안 될 거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정부 후속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 법사위 강경파들이 반대해왔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공소청 검사 재임용 등 당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 기회를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데 검사 전원을 해임한 뒤 공소청 검사 선별 재임용이란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 논의에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는 보안수사 허용 여부를 두고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 100년대계인 국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사전에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근길 터널에서 차량 12대가 잇따라 충돌해 15명이 다쳤습니다. 네, 한편 만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한 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안개가 짙게 낀 출근길 아침. 터널 안 거북이 걸음을 하던 차들이 연쇄추돌로 도미노처럼 겹쳐집니다. 차량 한 대는 뒷바퀴가 들려 하늘로 솟았고 이를 피해가려던 차들마저 순식간에 뒤엉킵니다. 대전 남부순환도로 구봉터널에서 차량 12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15명이 다쳤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았고 터널 인근에선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밤늦은 시각 고속도로 한복판이 사고 처리로 분주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익산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트럭 등 3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둔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선 SUV 한 대가 유리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교차로에서 난 충돌 사고를 피하려다 도로 옆 매장을 뚫고 들어간 겁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교차로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걷히면서 어제보다 온화해졌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도, 대구 4도, 부산은 8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 부산 모두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에서 공기가 무척 탁했는데요. 내일도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중서부와 광주 전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중부와 호남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청과 호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이 있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이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사건 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이 살인을 저지른 이 가해자에 대한 부실 대응 감찰 조사를 경찰이 벌이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